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푸르던 포항바다가 갈색 흙탕물로 변할 정도로 어제 11호 태풍 흰남노의 위력은 정말 컸습니다. 포항과 경주 곳곳이 침수돼 인명피해가 컸고요. 산사태와 정전, 문화재 피해도 컸는데요. 경북 북부 지역도 소확기를 앞둔 과수 등 농작물 피해가 많았습니다. 철저히 대비를 한다고는 했지만 흰남노의 강풍을 견디기는 힘들었죠. 지금 정부도 지자체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빠른 피해 조사 또 복구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추석 앞두고 이 큰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게는 세심한 지원과 또 계속 관심을 이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죠. 이번 태풍 흰남노는 발생부터가 이전 태풍들과는 달랐고 기후위기의 경고로 보는 분석도 있어요. 흰남노의 2차 태풍 피해를 줄이고 또다시 닥칠 수 있는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지역의 태풍 피해 상황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지역에서 드러난 허점 또 보완할 방지 대책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9월 7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흰남노의 피해가 컸던 지역은 정말 걱정이 많은데요. 오늘 네트워크 소식은 태풍 관련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태풍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어제 오후 태풍이 물러가고 오늘 경북 북부 지역의 하늘은 맑은 가운데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아침에 안동 14도, 영주 15도로 시작해서 한낮 최고 기온 안동, 영주, 봉화 27도, 예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 동안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고 낮과 밤의 기온차도 10도 이상 차이 나는 만큼 얇은 겉옷 챙기셔서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물러갔지만 경북 북부 지역에도 태풍이 남기고 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 해 동안 키워온 과수 출하를 앞두고 특히 농민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안동에서는 수확을 앞둔 사과나무가 쓰러지고 낙과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 면적은 60농가에서 35헥타르 정도로 잠정 집계됐고 지역별로는 풍산읍 30헥타르, 도산면 3헥타르, 녹전면과 예안면에서 각각 1헥타르의 과수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에서는 전체 사과밭의 70%가 낙과 피해를 입어 166헥타르에 이르는 농작물 피해가 났습니다. 사과 146헥타르, 복숭아 20헥타르 등 모두 166헥타르로 잠정 집계됐고 부석면 70헥타르, 순흥면 50헥타르, 풍기읍 21헥타르, 봉연면 20헥타르, 단산면 5헥타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주의 인삼밭도 햇빛 가림막과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천군에서도 과수 피해가 대부분인데요. 예천군 용문, 효자, 은풍, 보문면 등 4개 지역 70여 사과농가에서도 300헥타르의 낙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피해가 집계되면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 신고를 못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신경 쓸 것을 지시했고요. 병충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현장 지원에도 앞장서며 태풍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27도에서 28도에 이르고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태풍이 지나갈 당시와는 많이 다른 하늘의 모습인데요. 이번 태풍으로 포항과 경주 지역은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 110mm에 이르렀고 누적 강수량도 포항 378, 경주 244mm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경북 동해안 지역에 남긴 상처는 컸습니다. 특히나 안타까운 인명피해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는데요. 포항에서는 남구 인덕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수되는 것을 피해 차를 이동하려 했다가 실종되었던 주민들 중 2명이 생존 상태로 구조가 되었고 7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생존자들은 생명에는
상태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소방당국은 생존자들이 배관과 천장 사이 30cm가 채 안 되는 공간을 확보해 버텼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오전에는 딸 남편과 대피소로 향하던 7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주에서는 진현동의 한 주택에서 80대 여성이 흙더미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곳곳에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구조되고 산사태와 저수지 붕괴 등의 사고를 대비해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 경북 동해안 지역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정밀 조사가 진행되면 그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피해 조사와 함께 복구도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4도 높은 25도, 습도는 45%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1.5에서 3.5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물결은 오후가 되면서 잔잔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여객선은 대부분 운항이 통제됐고 운항하는 여객선 역시 시간이 변경됐으니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호 태풍 흰남노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지만 흰남노가 지난 곳곳에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울릉군은 흰남노의 직접 영향권에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됐는데요. 우려와 달리 역대 울릉도에 내습한 태풍 중 가장 적은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울릉군에서는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이 일부 파손되는 등 21건의 시설 피해가 집계된 상황이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붕이 파손되거나 유실되는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고 관광 안내판이 부서지고 주택 측벽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또 울릉군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일주도로를 전면 통제했었는데요. 낙석과 토사가 유출된 일주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응급 복구를 마쳐 현재는 일주도로 모든 구간의 통제가 해제된 상황입니다. 또 태풍으로 인해 운행 중단됐던 농어촌 버스 역시 오늘부터 운행 재개됐고 정전 신고가 접수된 지역에 대한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울릉군은 앞으로도 재난에 철저히 대비함과 동시에 피해 복구에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수요일에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GPS와 리어카입니다. 네, 이번에 KBS 대구방송 청국이 제작한 특집입니다. 한국방송 대상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GPS와 리어카 폐지 수집 노동 실태 보고서 이 제작 보도물이 지상파 방송들의 모임인 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 대상에서 최고상인 영예 대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네. 지난 3월 이 다큐멘터리와 연속 보도가 나간 직후부터 우리 사회에 큰 방향을 불러일으켰어요. 사실 그동안 기존 보도를 보면 폐지 수집 노동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좀 어떻게 보면 동정적이고 시혜적 시선으로 바라봤었는데 이번 보도물과 제작물은 GPS를 활용해서 노동의 실태를 정확히 좀 분석하고 우리 사회 노인 빈곤의 현실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본질을 실질적으로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받고 더불어서 공영방송 수신료의 가치를 다했다. 이런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동안 지상파를 통해 방송된 시사와 보도, 예능과 드라마 이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정말 제일 가장 큰 상이죠.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취재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리어카로 폐지를 수집하시는 분들의 눈빛, 손짓, 숨소리까지도 사람 냄새가 나는 영상을 담으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힘없고 좀 자기 몫을 내지 못하는 분들에게 따뜻하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 대구 천국 제작진은 앞으로도 공정한 시각과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밝게 비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취재 보도하겠다. 이걸 또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 2019년에도 또 대상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때 기억해 보면은 기억 마주서다. 예. 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민간인 학살 피해자 등 지난 100년 동안 대구 경보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들의 피해자 얘기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그때 뭐 지역 방송 최초로 대상 수상을 했다라고 맞습니다. 또 많은 박수를 받았었는데 네네. 3년 만에 또다시 KBS 대구방송 총국의 쾌거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피해 지원입니다. 이번 태풍 흰남노 피해 지원 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제 보면 국민의힘은 태풍 피해 점검 회의를 열어서 각 지역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국회와 당 차원에서 지원 마련에 나서겠다라고 밝혔고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특히 이제 포항에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네.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아서 포항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각 시도당 위원회별로 상황을 파악해서 복구에 힘을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복구를 해서 이 추석 명절을 잘 맞습니다. 보낼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민생 회복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재난재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난대책위원회도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오늘 이재명 대표가 포항에 내려가서요. 네네. 피해를 당한 이 주민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지원금 이게 좀 너무 낮다. 네, 적다.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 특별 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협력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네. 오랜만에 여야가 또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태풍 흰남노 피해가 너무 또 크기 때문에 그걸 잘 수습을 하고 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대응책, 대비책 확실하게 맞습니다.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네, 속이고 튀었다입니다. 네. 이거 론스타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무부가 우리 정부와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 투자 분쟁을 심리한 이 중재 판정부 여기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 론스타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속이고 튀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국제 투자 분쟁 사건 판정 요지서 이거를 공개를 했어요. 네. 보면 뭐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요. 다수 의견은 뭐 론스타 측의 입장을 좀 많이 반영한 느낌이 들고 네. 소수 의견은 우리 정부의 의견을 반영한 그런 의견인데 어쨌든 다수 의견이라는 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판정이 난 건데요. 이게 좀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다수 의견은 우리 금융당국이 좀 부적절한 목적으로 외환은행 내각 심사를 지연시켰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금융위원회가 인수 승인 심사에서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할 수 있고 법령상 심사 기간을 넘길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관망 정책이 정당한 규제 목적이 아니라 정치인들과 대중의 비판을 피하려는 이 정치적 동기로 비롯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정부 측에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다수 의견에서 지적을 한 거고요. 반면에 소수 의견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정부의 가격 인하 압력 행위를 금융당국에 귀속시킬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고 전문가의 추측만으로 국가 책임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를 했어요. 네. 그리고 뭐 론스타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한 기사의 경우에는 그 증명력에 제한적이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네. 뭐 결국 이렇게 뭐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 의견이 반영이 되면서 이 한국 정부가 투자 보장 협정상 공정 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을 이 중재 판정부가 내렸지만 네. 하지만 뭐 여기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론스타에도 50%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 환율 1,300원 기준으로 2억 1,650만 달러, 우리 돈 한 2,800억 여기다가 이자 포함해서 3천억이 넘는 돈을 우리 세금으로 이제 물어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재 판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판정을 했는데 네. 우리 정부는 이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판정 수용하기 어렵고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좀 어떻게 묘수를 내서 이 사안 제대로 대응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10년마다 1세씩입니다. 10년마다 1세씩. 무슨 얘기죠?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저출생 고령화 여기에 대한 우려가 많이 크잖아요. 네. 그야말로 인구 절벽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국제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0년마다 1세씩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대 여명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노인 연령도 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 기대 수명을 보면 몇 살까지 살지 기대할 수 있는 수명을 네, 네. 보면 2001년 이미 OECD 평균을 넘었어요. 지난해에는 83.7세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네, 반면에 지난해 합계 출산율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0.8명을 기록해서 그러니까. 전체 인구 규모는 감소하면서 노인 인구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보면 2054년 이후에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이 노인 부양률이 높아질 거다. 그러니까 노인 인구 비율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이 KDI는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근데 보면 노인 복지 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65세를 노인의 연령 기준으로 삼고 있잖아요. 네. 올해 49개 주요 복지 사업 가운데 49%도 65세 이상을 연령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뭐 주요국들 다른 나라를 보면 기대 수명의 증가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실제로 공무원 연금의 경우에는 도입 당시에 1960년 수급 개시 연령인 60세 이후를 지나 계속 살아갈 평균 기간인 기대 여명이 14.6년에 불과했지만 올해 수급 개시 연령 61세 이후 기대 여명을 보면 21.4년으로 6.8년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가 좀 변하고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이 노인 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노인으로서 살아갈 기대 여명을 일정한 수준으로 묶어서 여기에 연동해서 노인 연령을 설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네. 근데 갑작스레 바뀌면 혼란스러우니까 여러 가지가 따라와서 다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 될 게 그렇습니다.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10년에 1세씩 올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차근차근 바꿔가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서 대비를 해야지 나중에 젊은 인구는 적고 노인 인구가 많아졌을 때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울 수 맞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준비를 좀 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하나 간단하게 볼까요? 네, 3,600만 원입니다. 예, 이게 남녀 평균 임금 차이 말하는 건가 봐요. 맞습니다. 네. 2021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364개 상장 법인의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의 성별 격차가 38.1%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남성 1인당 평균 임금 9,413만 원, 여성 1인당 평균 임금이 5,829만 원. 그래서 남성의 평균 임금이 여성보다 3,584만 원 많았습니다. 네네, 너무 심각합니다. 예. 네, 2019년 36.7%에서 2021년 38.1%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네. 또 평균 근속 연수도 남성은 12년, 여성은 8.3년으로 근속 연수 격차도 31.2%로 나타났는데 네. 이게 좀 어떻게 조정이 되고 또 어떻게 좀 판단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현장 리포트 수요일에는 포항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항에서는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포항시 의정회가 2001년부터 해마다 지방자치대학을 열고 있다고 해요. 네, KBS 포항방송국 김희경 리포터가 이 소식 전합니다. 유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포항시 의정에는 지방자치 제도와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그리고 지방의회 협력 증진을 위해서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을 위한 지방자치대학 수업은 3개월 동안 50개 강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포항시 의정의 공원식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내년에 이렇게 한 번씩 오는데요. 이번 22기는 좀 틀린 것 같네요.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포항시 의정회 회장과 또 우리 의정회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는 공원식입니다. 평생 교육이니까 일단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지식들을 습득하게 되는 게 아주 보람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교육 중에 심폐소생 교육이 있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배워놓으면 참 유익하거든요. 이 경상북도 지사가 발행하는 수료증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수료 이후에 이분들이 기수별로 모여서 포항 지역의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 마일리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학교가 운영하는 문화탐방이 있어요. 2개월마다 한 번씩 여기에 회원이 돼서 탐방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지게 됩니다. 문화탐방은 거의 다 국내죠. 주로 비용은 2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참가비가 내지면은 그 정도 비용으로 참여가 됩니다. 할 때마다. 지금 어떻든 저희들 분권 시대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모든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분권이 돼야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분권을 이루는데 각심을 갖고 거기에 어떤 일이라도 참여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아주 본질로 우리 의정에서는 삼고 있고 우리 자치대학교 수료생들과 같이 함께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됩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지방자치 제도를 알리는데 일단 최선을 다하고 지방분권 등 지방자치 역량을 높이는 데는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역량 있는 강사를 초청해서 양질의 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중점 두고 있고요. 네, 3개월 동안 50개 강좌 아주 빡빡한 일정인데 다 듣고 나면 꽉 찼겠어요. 네. 네. 제가 시간표를 직접 봤는데요. 네. 회차별로 다양한 주제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수업을 직접 맡고 있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 특강을 비롯해서 포항시 의회 방청 그리고 경남 함양으로 가는 문화탐방, 포스코 해병 1사단 현장체험 등 50개 강좌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지방자치대학 교육 수강생과도 이야기 나눠봤거든요. 들어보시죠. 저는 양덕동에서 공인중개사 및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윤성철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 포항의 역사나 그 외 건강, 세무, 재테크, 웃음 교실 등 다양한 강좌를 한다고 해서 수강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금 4번째 시간입니다. 포항자치대학 22기 동기분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수료 후에도 좋은 인연으로 이어가고 싶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및 많은 프로그램을 배워서 우리 포항 지역 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지역 활동가가 되고 싶습니다. 웃음 강좌도 했었고 그다음에 포항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1월 달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기 교육을 열심히 받아서 수료해서 지방자치 리더가 되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포항 역사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포항의 어려운 부분들, 그다음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 포항 지방자치대학 교육을 지속적으로 포항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여 우리 포항 자치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자치대학 선배님, 관계자 모든 분들과 그리고 강사님 이런 소중한 뜻깊은 교육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년이 넘었으니까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죠? 네.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도 아주 많겠어요. 맞습니다. 포항시 의정회가 운영하는 지방자치대학은 올해로 개교 22주년을 맞았고요. 1,800여 명의 수료생들을 배출해서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30세 이상 포항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매년 3월부터 7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다른 수강생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포항의 북구에서 도어동에서 왔고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온 지는 지금 인천에서 한 14년 정도 됐어요. 지금까지는 너무 수강도 너무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다 틀리신 분들이 다른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저는 좀 하루하루 좀 나은 사람으로 제가 좀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발전할 수 있고 저를 또 만들어줄 수 있고 제 자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분들에게도 좀 꿈을 좀 이루어줄 수 있는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연구소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과 유대인에 대해서 아마 강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나눔도 실천할 수 있고 재능 기부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얻은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리더가 되고 지역 활동가로 자원봉사하는 큰 봉사자가 되고 싶고요. 지방자치대학과 더 나아가서 포항을 알리면서 포항 시민인 것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조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좀 삶의 터전이 좀 많이 힘들잖아요.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에게 좀 작게나마 힘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좀 보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포항지방자치대학 교육 현장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년 3월에 23기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포항의 김희경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흰남노처럼 강한 세력으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이렇게 좀 심각하게 주는 태풍은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는 전망을 많이 합니다. 이런 태풍이 지나간 자리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태풍 대비를 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자연재해지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때까지 막아봐야 되니까요. 그런 방법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이지수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태풍 흰남노 때문에 포항과 경주 지역 특히 우리 경북에서는 피해가 컸습니다. 상륙지 지점보다 우리 지역의 피해가 더 컸던 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포항은 일단 태풍 상륙 시간이랑 그 밀물 시간이랑 겹친 데다가 그 경로상에서 위험 반원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이제 태풍이라는 것은 동해안권을 지나게 되면은 이제 세력이 굉장히 약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니까요. 남해안 거제 그 거제 상륙 당시에 955헥토파스칼을 기록했고, 울릉도에서 빠져나갈 때 970헥토파스칼을 유지했어요. 네. 그래서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강한 태풍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엔 빨아당기는 힘이 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남노 같은 경우에는 강한 바람이랑 동시에 폭우를 동반했는데요. 대구에서도 우리 팀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을 띄워놓고 밤 동안 강우량을 지켜봤는데, 대구 지역에서는 영속 강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경주랑 포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간 강우량이 뭐 100mm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뭐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그 정도의 비가 내렸으면은 이 관심에서 심각 단위로 단숨에 아마 상승을 했을 거고요. 많은 지역이 침수됐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게 포항 지역을 지나면서 비구름이 발달하는 시기랑 그리고 포항의 지리적 위치랑 일치했던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람보다는 비 때문이었군요. 그러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특히 포항에서 이번에 그 아파트 주차장이 침수돼가지고 좀 안타까운 실종 사망 사고가 지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명 피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커진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 사고가 난 그 포항 오천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천이 동해로 흐르는 지역인데요. 이 폭우랑 밀물 상황이 이제 합쳐지면서 우리가 외수 침수, 내수 침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외수 침수가 그 하천이 범람하는 거라 그러면은 내수 침수는 관거가 막히거나 아니면 도심지에서 침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뭐 두 개 상황이 겹친 거죠. 그러면서 물이 급격히 불어난 다음에 주차장에서도 이제 당연히 물이 순식간에 차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서 토사도 같이 유입되면서 이 지하 주차장에서는 도저히 물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지하 주차장에 결국에는 배수관을 이제 하천에서 유입된 토사라든지 나뭇잎 이런 것들을 막으면서 사실상 어항과 같은 상황을 만들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짐작해서 판단해 보면은 사실 100mm가 넘는 폭우의 상황에서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은 사실상은 통제가 맞지만은 이게 그 사실상은 결과론적인 얘기고, 포항 주차장에서 이제 차를 옮기라는 방송을 듣고 이 차를 빼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파트 관리자분들 대응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공동주택 지하안전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또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걸 보니까 관리소에 계신 분도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하시던데, 사실은 뭐 이번 사고도 그렇고 태풍 때마다 사실 지하 주차장 침수 얘기 또 인명 피해 얘기가 늘 나오잖아요. 이게 늘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인데, 그죠? 비가 이렇게 한꺼번에 확 왔을 때 특히나 더 지하니까 위험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대책이 왜 아직 없을까? 그게 안타깝거든요. 사실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배수 펌프라든지 배수관 이런 것들이 물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도구고요. 그리고 차수판이라든지 모래 주머니 이런 것들이 그 지하 주차장으로 유입을 막아주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정도의 폭우의 용량에는 우리나라 설계 기준이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네. 뭐 앞으로 이제 전기차 충전 시설 이런 것들도 지하 주차장에 확대 적용이 될 텐데, 위험 지역에는 아무래도 강화된 설계 기준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 위험이 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비 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아마 패시브적인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처음에 만들 때 법령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이시네요. 예, 아직까지는 한계점이 있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어제 오전에 포항과 경주 형산강 일대 홍수 경보가 발령이 됐어요. 네, 그리고 침수 피해도 컸고요. 이제 네. 앞으로 복구 작업을 해야 할 텐데 어떤 부분들을 특히 주의하고 잘 살펴봐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침수 피해 지역의 초기 정리 과정에서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초기 정리 단계에 왔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감전에 1차적으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침수 피해 같은 경우에는 2차 피해로 이제 감염병이라든지 이 가축 전염병 이런 피해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복구 작업이 요구되기는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포항과 경주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다수의 노후산업단지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전에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폭발이라든지 화재, 붕괴 이런 그 노후된 인프라들, 예를 들면 그 외부에 노출된 입상관 이런 것들 때문에 건축물의 구조부도 많이 약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진단을 병행하면서 복구 작업을 수행해야 되고, 거기다가 다수의 산사태, 토성류 발생 구간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지금 그 산지 지역에 수분 포화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중장비 활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2중, 3중 사고가 또 날 수 있으니까 그죠? 그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가 참 워낙 많이 왔어요. 지금 추가 피해가 그래서 이제 더 걱정이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특히나 이건 좀 많이 취약한데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사태나 건축물 붕괴 이런 추가 위험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나 이제 경북에서 종종 관찰되고 있는 땅 밀림 현상, 땅 밀림도 이제 산사태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 중장비 때문에 뭐 외력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추가 강우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촉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나 땅 밀림 현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이나 아니면 전문가가 아니면 그 전조 현상들을 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거주 지역 인근에 산이 이렇게 균열된 지역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나무가 이상하게 흔들린다든지 뭐 돌이 무너지는 소리,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뭐 안내해주는 그런 산사태 증상이 보인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땅 밀림 현상 때문에 위험 지역을 좀 조사해가면서 복구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이 추가적인 대형 재난을 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시민들이 어떻게 이제 대피를 하도록 그 요령을 가르쳐주고 그런 것도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만 시민들이 그렇게 해서 막을 수 있는 거에는 사실 한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요. 네. 근본적으로 어떤 아까 그 설계나 여러 가지 면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먼저 돼야 되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시민들이 그래도 좀 평소에 이렇게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를 위험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그럼 침수 예상지도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뭐 많은 데서 이제 지자체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침수로 인해서 이제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은 아무래도 전기 감전 사고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침수가 되기 전에 뭐 미리 지금 가전제품 콘센트를 뽑아놓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이미 침수가 시작된 상황이라 그러면은 전기제품 근처는 피해가지고 피난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태풍 끝난 이후에도 컨센트에 습기라든지 아니면 이물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또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뭐 새 제품을 구매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한 대로 이제 집안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 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최대한 접근하지 마시고, 그리고 웅덩이 같은 데도 뭐 깊이가 그렇게 안 깊어 보여도 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피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전 피해도 컸잖아요. 그죠? 해마다 그 태풍이나 큰 비가 오고 하면 정전 사태도 늘 나곤 하는데 이제 이게 정전이 되면 뭐 TV나 뭔가를 보고 들으면서 재난 사태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로까지 이어지거든요. 예. 예. 정전과 관련해서는 흰남노 같은 경우는 돌풍이랑 비를 동반한 태풍이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전신주랑 전기선에 대한 피해가 이번에 유난히 조금 부각됐던 것 같습니다. 네. 태풍 상황에서 정전은 이제 크게 뭐 차단기가 노후되거나 아니면은 전신주 같은 설비가 파손되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가장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하나를 꼽자면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해서 손상 피해 자체를 막는 것이긴 한데요. 네. 당장 전 지역을 지중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네. 단계적으로 위험 지역에 대한 정비를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노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종종 이 정전 피해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네. 최근에 전기안전법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서 작년부터 노후 건축물이라든지 민박 시설 이런 데는 이 정기적인 안전제 점검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뭐 개선해야 될 사항도 있고 사각지대도 조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무엇보다 좀 본인의 거주 공간을 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의 지원 사항들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풍은 해마다 오고 또 뭐 어떤 그 과학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번 태풍도 이게 어떤 이상기후의 증상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다고 그런단 말이죠. 네. 그리고 특히나 더 이 무서운 태풍이 가을, 이 9월에 발생하는 가을 태풍이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역시 그 보여주고 있고요. 네. 참 보완해야 될 점들도 많아 보입니다.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하고 또 그래야 될까요? 통계적으로 이제 9월에 태풍이 한 5개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10년치 정도의 통계 정도로 네네. 보면. 그래서 앞으로도 발생할 태풍에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태풍에 제 지인도 얼마 전에 굉장히 위험한 일을 겪었는데요. 이 대구에서 태풍이 어느 정도 지나간 6일 아침에 3층 규모의 건물에서 이제 벽돌이 떨어져서 자동차 뒷유리가 박살났었어요. 이게 70년대, 80년대에 지어진 조적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풍동이나 지진, 이런 진동에 굉장히 취약한 형태를 나타내죠. 네. 물론 조적조뿐만이 아니고 콘크리트 외벽이라든지 지금 드라이비트로 외장재를 마감해 놓은 맞습니다. 것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탈락 현상 때문에 인명 피해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죠? 예. 그래서 특히나 시민들이 상부로부터의 위험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위에서 떨어지는 거. 태풍 때는 또 우산 때문에 위를 잘 못 보는 경우들도 많죠. 네. 더군다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고층 건축물이 밀집된 데 같은 경우에는 빌딩풍 때문에 또 그 위험이 가중될 수가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일단 태풍 오고 비 많이 오고 하면은 집에서 이제 나오지 마라. 이번에도 그 안내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 네. 자, 지금 그러니까 방지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죠? 이게 잘 돌아간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좀 해주세요. 이제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중대본이랑 기상청, 지자체, 이 재난 관련 유관기관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죠. 네. 이 태풍이 예보된 이후에서 이제 대구 스마트시티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LH랑 이제 경일대학교 전자통신연구원 이렇게 업체들이 모여가지고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이제 스마트시티 연구 기술을 태풍 관련된 기술들을 검증하기 위해 가지고 상황 관제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기술들을 잠깐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산사태나 맨홀 이런 데 이상이 없는지 센서를 달고 그리고 실시간 플랫폼으로 관제를 하고 관제하는 과정에서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인근 주민들한테 메시지 알림을 하고 이전보다 정말 정밀하고 다각도에서 침수 상황의 관제랑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주민들의 제보를 통해 가지고 그 정보가 쌍방향으로 공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국토 디지털화 사업 이런 것들로 국정 과제를 지정하셨고
대구에서는 디지털 트윈,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메타버스 수도 이런 것들을 표명을 하면서 네네. 대구 경북에도 재난안전 산업 기술들이 굉장히 큰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요. 예. 예, 경주나 포항 지진, 경주 포항 지진, 그리고 울진 산불, 이번에 흰남노 태풍 이런 것들로 이 포항 경주에서는 정말 큰 아픔을 겪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 발전을 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도 참여하고 이 지자체도 많은 노력이 필요해서 좀 방제 물품이나 방제 산업 이런 것들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희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이지수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11시 46분으로) 갑니다. 답은 공익과 공동체 답공공. 오늘은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옥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공익활동 오늘 소개해 주실게요? 예, 오늘은 제가 지역에서 돌봄과 위로가 함께 일어나는, 우리가 흔히 커뮤니티 케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어떤 정책의 일환이긴 한데 그것이 일어나는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커뮤니티 케어, 지역 돌봄, 그러니까 지역이 스스로 알아서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케어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주로 아마 노인 정책 측면에서 네. 커뮤니티 케어가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게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을 좀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돌봄들이 일어나는 거긴 한데 용어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지만 아직 정책적으로 굉장히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럼에도 지역 현장이 하나의 문제 해결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보고, 사실 저희가 이제 정책 사업 이름 좀 막연하잖아요. 그것이 먼 것 같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들어는 봤는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런 정책 사업이 현장에서는 좀 어떤 모양으로 구현이 될까 이런 게 좀 늘 궁금했었고 공익센터에서 원래 이제 좋은 변화 실험실이라는 저희가 이제 조금 규모가 있는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모델을 한번 진행을 하게 되었죠. 이름 좋네요. 좋은 변화 실험실. 그렇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이번 얘기는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 저희 사업에 이제 신청을 했는 단위가 위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의료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조금 생소하실 것도 같아요. 주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조합원이 되시기도 하고 의사가 아닌 분도 조합원이긴 한데, 대체로 이제 노인 1인 가구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생활 의료 지원 활동들을 그동안 쭉 해오셨어요. 그동안 해오시다가 수시로 챙겨봐드리고 하는 그런 거. 그렇죠. 방문해서 케어해드리고 하는. 근데 의료 지원 외에도 좀 커뮤니티 케어라는 좀 확장된 의미에서 어떤 사업들을 해보고자 하시면서 저희와 좀 인연이 닿게 됐는데, 저희가 진행되는 사업의 지역이 이제 서구라는 곳이고요. 서구 애은성당이라 아주 작은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당을 저도 여러 차례 가봤는데 지역민들의 아주 공유 공간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걸 이제 거점으로 해서 그 지역의 노인분들 그리고 청소년들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세대가 이곳에서 각각의 활동을 하고 있나 본데, 생애 구술 사업에 참여하신 분 정의석 자원봉사자 얘기 한번 듣고 올게요. 부모님의 소중한 생애를 기억하고 좀 남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저도 배우는 마음으로 또 누군가의 평범한 삶이 가진 그 사회적 가치를 또 알리고 함께 기억하려는 마음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애를 구술하시는 분과 인터뷰를 하는 기록자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정성 있는 풍부한 이야기를 끌어낸다는 것이 먼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화를 계속 드리고 만남을 가지는 중에 이제 신뢰가 쌓이면서 평소에 말씀하기 힘든 지난 가정사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기록을 남기는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고 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화가 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기록자가 제가 이제 진심으로 할머니를 대하고 있다는 믿음을 드리는 거,
그래서 이제 지난 날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할머니가 마음을 열고 잘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참 힘들었던 것 같고, 우리 사회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함께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컴퓨터도 뭐 소프트웨어랑 네. 하드웨어랑 이런 게 있듯이 네. 우리가 챙겨드리는 게 몸 아픈데 없나 챙겨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죠. 움직이셔야 되니까. 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심리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마음 치료. 네, 이런 걸 그렇습니다.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치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맞습니다. 네. 구술로서 이제 인문학적 치료를 한다 진짜 이런 좋네요, 얘기도 이거. 하거든요. 네. 하고 이제 생애 전반에 대한 구술을 노인분들에겐 굉장히 효과적인 케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아마 집안에 어르신들 다 계실 텐데 저도 이제 책 10권은 쓴다 내가. 네. 아유, 제가 들어드리는 자원봉사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일이거든요. 중요한 일이고 네. 이제 방문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가시면 처음에는 아유 뭐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내가 특별하다고 하시지만, 저는 맞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로 똑같지만 모두가 또 다 달라요. 특별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특히 이제 70대에서 80대 된 이제 한국의 노인분들의 이제 인생이라는 것이 한국의 역사만큼이나 질곡이 그럼요.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온전하게 본인 스스로가 좀 주인공이 되고 본인의 삶이 좀 가치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좀 어색해 하셨던 분이 이제 구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올 때 맞춰서 뭐 요구르트도 숨겨놨다가 드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기다리실 시간을 거예요. 굉장히 기대하신다 하시더라고요. 네. 네. 청소년들이 사진 배우는 과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아까 저희 시작하면서도 노인 돌봄 중요하지만 아이들 돌봄 정말 중요하다. 네, 그 맞습니다. 생각했거든요. 네, 이 사업이 큰 축으로 방금 이제 노인들이 구술하면서 하시는 활동 하나, 또 청소년들이 이제 사진을 찍는 거를 배워서 마지막엔 또 다른 활동들이 이어지는데, 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의 공유 공간 그곳이 그 지역의 특성상 아무래도 뭐 1인 노인 가구라든가 아니면 조선 가정이라든가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사실 일하러 좀 가고 많아요. 엄마 네, 아빠. 맞아요. 네. 그런데 한두 명 성당을 드나들기 시작하더니 지금 한 50여 명 되는 아이들이 오. 성당을 왔다 갔다 해요. 쉬러 오고 놀러 오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너무 일을 잘됐다. 한다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한 10여 명 학생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학생들이 열의가 굉장히 높고요. 네. 저희가 이제 사진 찍는 거를 가르쳐줘서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의 사진을 찍어드리는 것까지 서로 또 연결이 되어 만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지막이 좀 기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진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하고 학생들 얘기도 들어볼게요. 그 이론 수업은 마지막 수업인데, 꿈꾸는 카메라라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친구들인데 그 안에서도 좀 희망을 찾는 그런 다큐여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걸 보고 출사를 하는 예정이었어요. 제가 이 친구들 처음 만나고 느꼈던 게 꿈을 좀 꾸기 힘든 환경이더라고요. 자신의 어떤 환경을 너무 좀 일찍 알게 됐나? 그래가지고 많이 이거를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해보지도 않고. 그게 좀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좀 친구들한테 좀 다양한 방향으로도 좀 미래의 어떤 진로 쪽이나 꿈 쪽으로 좀 더 넓게 이렇게 꿈꿔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 설명했는데 흑백으로 한번 찍고 똑같이 컬러로 한번 찍고 그렇게 비교가 돼가지고 다음부터 그렇게 한번 찍어. 설정하는 걸 할 줄 알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플래시를 밤에 한번 그러면 또 뭔가 이 플래시가 주는 또 느낌이 있거든요. 평리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김영훈입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호기심뿐만 아니라 재미와 흥미를 느끼기 위해서 한번 참여를 해보았습니다. 핸드폰은 우리가 찍고 싶은 대로 찍을 수 있지만 카메라는 한 곳에만 찍다 보니까 약간 공간도 비좁고 편집을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힘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화사하거나 이런 과도한 사진보다는 약간 자신이 자연스러운 풍경들을 다 담고 싶습니다. 듣는 제가 다 기분이 좋은데요.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배우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나중에 가면은 어르신들하고 아이들하고
만날 거 아니에요. 네.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퍼즐 조각처럼 하나의 작품이 완성될 텐데 앞에 쭉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의 구술 작업이 진행이 되고 아이들이 이제 사진 기술을 배워서 찍어드리고 전시회도 하고 구술 책자도 만들어내는 이런 퍼즐 조각 같은 아주 좀 스토리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한 11월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좋은 변화 실험실 아까 이름도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대구에서는 사업들이 다른 지역에 많이 퍼지는 게 좀 모델 사업이라서 저희 대구에서는 종료가 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또 할 수 있도록 그런 전파나 확산 작업도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에 마무리한 결과도 너무 궁금하네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분 공익과 공동체 오늘은 대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옥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동북로 연암내거리 무태교 방향 좌회전 차량 침산교 일대부터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앞산순환도로 상동교 방향은 효명내거리 일대 교통량 꾸준한데요. 이동하는 데 무리는 없겠습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면은 동신교 남단부터 속력 떨어지기 시작해서 침산교 남단까지 어렵게 지나고요. 반대 상동교 방향은 신천교 남단에서 동신교 남단까지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국채보상로는 서성사거리에서 무열대 내거리까지 차들 통과속도 시속 20km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 작업 구간 있습니다. 경산 116에서 113km 구간 3, 4차로에서 신축 이음장치 보수공사 중입니다. 중부내륙지선 금호 방면 서대구 2.3km 앞둔 지점은 교통량 몰리면서 차들 천천히 지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태풍 흰남노가 몰고 온 강한 바람 때문에 달성군 사문진 주막촌 앞에 있는 팽나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령 500년이 넘는 보호수가 부러져서 깜짝 놀라셨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재장이 없다고 하네요. 태풍이 지나간 자리 집안이 약해진 곳들도 많고 산사태 위험 지역도 많습니다.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9월 7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